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200년 전이 비밀. 2. 중동 속의 한국. 3. 경제의 새로운 위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알려진 재산만 28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공동 롯데호텔 약 2200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며 객실 400개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미스터 에브리띵답게 통이 크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자신의 전 재산 약 5분의 1이 해당하는 640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네옴시티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의논하기 위한 바안으로 이미 방문 하루 만에 26개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설 예정인 네옴시티는 크게 3개 거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데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닥 위 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사막 관광단지 트로제나입니다. 여기에 석유에서 탈피의 그린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네옴시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많은 도시의 롤모델로 태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우디 북동쪽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의 건너편에는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1200년 전 중동으로 흘러들어가 한국 문화를 간직하고 산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유튜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부동산 투자로 인생 바꾸기, 부업으로 현금 파이프 만들기 등 자신의 지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이를 소비하는 구독자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포브스가 발표할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인물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 약 22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환산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만약 본인, 아들, 손자와 함께 하루에 1억씩 쓴다면 몇 년을 쓸까요? 보통 부자를 보면 3대는 먹고 살겠네 라고 표현하는데 하루에 1억씩 3억을 쓴다면 머스크가 재산을 전부 탕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2200년입니다. 예수 탄생 후 현재까지 매일같이 3억을 간신히 쓰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명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탕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머스크를 자동차팔이 소년 정도로 여기는 인물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입니다. 왕실 자산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이 평가하는 그의 재산은 약 2800조 원입니다. 머스크의 10배인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머스크에 비해 빈 살만은 왕실 재산이 그의 재산이므로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가고 싶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의 농담은 이렇게 살벌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1985년생 고작 37살이 젊은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신도시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면 타북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26,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네옴시티가 건설되죠. 그런데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분만 날아가면 알연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인의 후예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사우디 남동쪽 후프프 지역에 알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스스로 한국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우디로 답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인 후예라 주장하는 칼릴 아브라힘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족보도 있었지만 50년 전 관공서에서 전부 가져갔다면서 우리 조상 중에 1200년 전에 윤이라는 성을 쓴 인물이 커다란 공을 세우고 이 마을을 봉토로 얻어 알윤이라는 마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450년 전 우스만 투르크의 침공대 때 전쟁에 투입되어 대부분 몰살당해버려 이제는 6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놀라웠죠.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를 즐겨 먹으며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실제로 윤이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희수 교수는 당시 755년에 사망한 고구려 유민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를 떠올렸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구축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후 고구려 주민들을 당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고선지 역시 이 당시에 당나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그는 당나라에서 화려한 이력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장군으로 대단한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당나라를 괴롭히던 달의 부족을 전멸시키고 실크로드에 걸쳐있는 서역 정벌의 책임자가 됐죠. 그리고 토번족 정벌을 시작으로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서역 20여 개국과 서방 72개국을 모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751년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격돌한 최초의 전투였으나 내부 배신과 반란이 발생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끌던 3만 명의 부족 대부분은 아랍군에 의해 붙잡히거나 죽음을 당했는데 윤씨성을 가진 고구려 병사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릴 아브라힘은 중동에 정착한 그의 조상 윤씨가 이후 바레인을 거쳐 이곳으로 와 정착했다고 했죠. 다만 당나라의 고선지처럼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 후손들이 문헌 연구와 인류학적 조사를 병행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후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현대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확실하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93년 세계적인 학술지 이코노메트리카에 게재한 논문 메이킹 에이 미라클에서 한국의 발전을 두고 기적이라고 불렀고 2008년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5%를 넘은 국가는 13개에 불과하고 그중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 배경에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령 베트남전 파병으로 받은 지원금, 서독으로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덕분에 얻어낸 차관 등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동건설붐입니다. 1979년 가수 현숙이 부른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곡은 낯선 중동에서 고생하는 가장들을 그린 가슴 절절한 노래로 중동 근로자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시기 한국의 많은 가장은 중동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죠. 사실 사우디는 1970년대 초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는데 사우디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공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입니다.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던 이 공사는 1976년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1/4에 이르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입찰 금액을 공시했고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9개국 31개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은 이런 공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며 깎아내리는 방해 공작 때문에 사우디 건설청이 아예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당시 사우디 국왕 덕분에 입찰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1975년 이란에서 건설한 80억짜리 중동 실적이 전부였던 현대건설은 결과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공사였는데 현대건설이 써낸 입찰 금액은 9억 3,114만 달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써낸 금액을 본 경쟁 기업들은 현대건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은 미국이 써낸 금액의 절반이자 차점자보다 3억 달러나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공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작될 중동 건설업 진출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봤고 실제로 이후 4년 동안 무려 51억 6,400만 달러의 외화를 중동에서만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외화벌이가 가능했던 것은 주베일 산업항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력과 정주영 회장의 뚝심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공기보다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긴 덕분에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은 사우디 시민들에게도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영자신문 아랍뉴스는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 라는 제아의 칼럼에서 1970년대 사우디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를 빗대서 썼는데요.
칼럼은 최근 국왕이 병원, 고, 속도로, 대학, 철도, 스포츠 경기장,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발주했으나 상당수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들이 더욱 그립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첫 한류는 우리 사우디 왕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73년 사우디에 첫 진출한 후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최대 5조 원을 수주했을 뿐 아니라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중동 건설 붐은 사그라들었으나 그들이 남긴 성과는 지금도 사우디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서는 한국인들을 박봉해도 일 잘하는 사람 이상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나라 경나 정치 불안이라는 위태로운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은 공사비를 예전 물가에 비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 공법이 등장했는데 왜 완공이 지연되고 품질이 떨어지는지 사우디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다고 썼는데 1970년대 공기를 앞당기고 고층 빌딩은 물론 교량, 도로까지 흠잡을 것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억한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칼럼이 사례로 주목한 것은 수도 리야드의 고가도로였는데 이후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고가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는 빈 살만 왕세자는 딱 20시간 한국에 머문 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담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8명의 재계 총수들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기업 등이 투자 포럼을 열고 20시간 동안 무려 26개의 MOU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이 업무 협약이 전부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우디가 특히 원자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수주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던 빈살만 왕세자는 돌연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방문 취소 사유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일본보다 나은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굳이 일본을 갈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인력을 수출하던 때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 의상이 달라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으로 주춤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단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진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벤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한화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히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돌파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을 종합해보면 KF-21을 과연 대한민국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외산을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수출이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 따라붙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산 엔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상 무기 체계에서는 KE 흑표마저도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점을 극복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항공 기술력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40년 동안 와신상담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KF-21 초음속 비행을 지켜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2023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설계와 생산 모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F-21인 만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산이라는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KF-21에 적용될 걸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조급함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 또다시 증명된 건데요. 흔히 많은 분이 KF-21에 외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2400K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이 직수입으로 탑재된 건 안전성을 고려한 단 한 대의 시제기뿐인데요. 반면 나머지 5대의 시제기 중 2대에는 국내에서 조립한 F414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체 시험을 통해 비교 성능을 테스트한 뒤에는 면허 생산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으로 탑재한 F414 엔진의 경우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비록 설계 자체는 지휘의 기술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생산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40%라는 수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인은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세계의 빅 메이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희 입장에서는 쉽사리 면허 생산을 허용했다가 만약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같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그에 마땅한 기술 수준이 검증되어야만 생산 면허를 판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들이 항공 기술의 걸음마를 떼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미 지휘가 기술 협약을 맺고 F414G2400K 위 면허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절반가량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 엔진 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은 결정적인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5500파운드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입니다. 하지만 5500파운드포스급의 출력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15000파운드포스급 엔진의 개발인데요. 1차 목표가 15000파운드포스인 이유는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된 F414G2400K 엔진 출력이 14770파운드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개 T와도 같은 KF-21이 외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5500파운드포스와 15000파운드포스는 거의 2.7배가 넘는 차이다 보니 한국의 5500파운드포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 15000파운드포스급 엔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 엔진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8000파운드포스급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판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양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2013년도에 5500파운드포스급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인 TID 1600K 섭씨 기준 1350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위해 무려 100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팬 엔진에 들어가는 4대 핵심 부품인 블리스크형 와이드 코드팬, VGV 적용 고압 압축기, 고온 냉각형 터빈 소재, 잠수면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13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즉 5500파운드포스라는 숫자는 KF-21 이실 기체가 나오기 전까지
KF-X로 불렸던 것처럼 최초의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2024년에 예정된 첫 비행에서는 더욱 높은 출력을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개발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 또한 양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초고도 기술을 하루마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198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 기체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조차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노후한 무기를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창정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창정비를 거쳐 국내 조립 생산 단계에 진입하자 당시 개발진들은 GE로부터 건네받은 J85 엔진의 도면만 보고 수백 개의 부품을 모두 뜯었다 조립하길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F4위 창정비를 완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2년에 KF-5 제공호가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공호 조립 성과를 바탕으로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지자 기술력을 축적하며 엔진 압축기와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1980년 창정비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까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라는 말은 딱 우리 기술진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의 핵심 엔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이제는 역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